안녕하십니까, 박상철입니다. 봄이 왔다라는 기분을 확실하게 좀 오늘 아침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일주일 전에 광주, 목포, 순천에서 이제 전담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학하기 전에 그 교장 선생님하고 장학사들 그분들이 한 1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에 나눠가지고 강연을 이제 했는데 상당히 좀 뭐 서로 관심도 많았고, 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목포 MBC에서 오늘 강의하려는 그 메시지가 뭐냐고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남 사람들은 5.18 때문에 비상계엄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데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보다는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개학이 되면 헌법 교육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남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교육감도 만나고 또 총리님 덕분에 이제 서거석 전북 교육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호남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부심도 갖고 행복한 곳이다. 뭐 노벨 문학상 그 한강도 나오고 그 내용도 전부 다 저항정신 5.18로 시작돼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곳인데, 잘 아시겠지만은 대구에 가면 그 정치적 환경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대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의 그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듯이 눈치 봐가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에서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더 활발하게 해서 이것이 호남 쪽의 학생들만이 공유하는 생각이 아니라 전 국민 이제는 정말 정치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서 민주주의를 좀 꾸려가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데 좀 중심에 서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제 강연을 이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광주에서 그 꽤 유명한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여자분 사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윤석열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부터 시작해서 혹시라도 대선에 와도 민주당이 제대로 하겠느냐 뭐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돌이켜보라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고 또 국민들의 힘, 그러니까 힘이라면 좀 그러니까 국민들 파워. 요새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당의 이름이 똑같아져가지고 저는 국민의 파워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힘 때문에 계엄 해제가 되고 두 번에 걸쳐서 됐지만은 두 번째 탄핵까지 가는 것, 이것은 국민들의 힘 아니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권이 각성을 했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별 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8대 0으로 뭐 몇 대 몇이 아니다. 만장일치로 3월 중순에 꼭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설득 얘기 좀 제가 했나 봐요. 사장님이 너무나 마음이 놓인다면서 그 일품 소주 한 병을 서비스로 진짜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번은 많은 국민들이 상당 기간 동안 충격도 받으면서 또 약간의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멀리 봐서는 이것을 극복을 하면 우리 흔한 말로 전화위복이라는 것, 이것을 같이 이제 이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제 그런 이유로 제목을 정했다 해서 이제 헌법과 반란, 이게 책 표지입니다.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 3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따 강의 제일 질문 잘하신 분 3분 선물로 낙관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처음에 나온 날짜가 1월 9일 날 시판이 시작됐거든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태극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막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한 달 만에 뚝딱 마치 계엄을 기다렸던 양 그런 식으로 책을 쓰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시던데,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그 함세웅 신부님 잘 아시죠? 이제 그 신부님하고는 이제 일을 좀 가끔 좀 하는데 2019년이 박정희 11.6 40주년이 되는 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날이 또 같은 날짜입니다. 10월 26일. 그래서 2019년이 11.6 40주년, 이토 히로부미 저격 110주년.
이제 하는 날이었어요. 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함수영 신부님이 직함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11.6 40주년 기념으로 박정희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함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그 나쁜 헌정 유산 뿌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한 2년 정도 우리 전병헌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헌법 부분을 맡고 이제 교수들 한 10명 모여가지고 경제 부분에서 글을 썼는데 글을 열심히 썼죠. 그리고 이제 발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막 비상계엄, 막 내란 이런 거기 때문에 2019년에 그 책을 제가 논문을 발제는 했지만은 발표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시대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 교수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 같은 거 축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미 발표문의 논문으로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제 자리 이제 기한이 돼서 이제 마치고 아까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장소 여기 비동에서 12월 2일 날 미국 헌법학회 사무실 개소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2.3이 딱 터져가지고 그날도 그 책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한 보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논문이니까 이제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게끔 40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인데 이제 태극기 좋아하는 극우에서는 한 달 만에 뚝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책입니다.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이따 보시면은 사진하고 그림이 많습니다. 저 책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도표를 중심으로 이제 보여드리니까요. 여러분 좀 아침에 이렇게 약간은 피곤하실 텐데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입부에서 이제 몇 글자 적은 것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이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목이 한마디로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자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거 본인 스스로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이제 굳이 이걸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밝혔던 것은 헌법이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제품을 설명하듯이 혹은 의약품을 설명하듯이 딱 떨어지게 이러이러하다고 막 상품 설명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또 뭐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민주적으로 이야기하면 각자 입장이 틀립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경제가 발전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남북 문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더 훨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각자 묘사나 설명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고도의 어떤 그 수준에 올라야지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선진사회예요. 과연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그 중에서 개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핵심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이 민주주의의 가난한.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경험했고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동서독 분단이 되어 있었고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극우를 싫어했죠. 그래서 행여라도 히틀러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상대주의를 할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어한다. 방어적 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런 사상과 이념은 용납할 수 없다. 전투적으로 아예 그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 발달한 민주주의가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수립이 됐느냐? 또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독도는 누구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할 때 우파, 좌파가 나눠지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을 할 때 2는 4 그럴 때 왜 4입니까? 그러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그런 또 교육도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날 민주주의가 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안으로부터 망하기 시작하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치 꼭 지켜야 될 민주주의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구성의 공동체 전원이 합의돼야 된다. 이것마저도 이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헌법만 바꿔서 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민주주의는 매우 인간적이고 또 많은 사람한테 선한 제도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민주주의에 그게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주지만 민주적으로 살다 보면 저는 그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그래서 민주사회가 된 나라, 즉 민주시민이 지배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가다. 독재국가는 독재자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산업사회는 산업 일꾼이 지배를 하고 원시사회는 원시인이 지배했다면 민주사회는 민주시민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독일이 이제 그 보이테스바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상당히 일찍 시작했는데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그 정치 교육,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예산이 1년에 도로 보수 비용보다 더 많이 책정을 해서 독일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그 수준과 실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역설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시민 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걸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본적인 사례로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논리들을 이제 주장하고 하나의 또 뭐 모델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로 돌아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 같이 보수, 진보, 여야가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북한은 물론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만도 어설프고 싱가포르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말로 긴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최악이 온다면 또 최선의 길도 거기서 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국민 통합의 가장 총화로 생각했던 것이 2002년 월드컵 아닙니까? 모든 걸 이루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에너지가 이 정치적 습관이나 이 문화가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호 경쟁을 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가고 이런 것이 하나의 제대로 되는 그 루틴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발전은 엄청난 힘을 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위기 극복,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은 대한민국 잘 살자는 그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은 동시 병행 추진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새삼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뒤에 지금 그림하고 도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일상의 정치와 반란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설명을 드리고 그 전반부는 우리 이 헌법의 역사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헌법이 이제는 사실 수명을 다한 헌법이라 보거든요. 새로운 헌법으로 개헌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과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헌법과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의외로 이 반란과 이 비상계엄의 역사가 정말로 짧은 역사 기간에 자주 있었습니다. 쉽게 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를 혁명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혁명의 나라이면서 불명예스럽게 쿠데타의 나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종집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 제가 첨부시킨 것은 정치교육이라는 부분도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좀 약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초일성의 정치와 반란. 글자를 그냥 이렇게 읽는 수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일상의 정치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초일상의 정치는 반대가 일상의 정치죠. 의회, 정당, 정부 이런 일상의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을 못할 경우 초일상의 정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8년 만에, 이제는 올해는 25년, 9년 전이 됩니다만은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짧은 기간에 이 초일상의 정치가 거대하게 일어나고 대통령이 이번에도 저는 100% 탄핵이 될 거라 보는데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돌이켜보면 2019년, 16년, 17년 광화문 촛불혁명이 준 메시지는 뭐였느냐.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지역주의 좀 벗어나라 였었고 한번 돌이켜봅시다 그때로. 또 하나는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제 그때 삼성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경유착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초일상의 정치로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개헌이 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24년 지금 탄핵 정국인데 지금은 혼란이 가중되고 적대적 대결 청산의 어떤 정말 절대적 과제로 과제가 하나로 집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가 극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아주 불행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차지하는 가 있기 때문에 뭐 과거의 어떤 극우 정치 시대로 돌아간다까지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여유주시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지역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념 갈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버렸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그런 것과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약간은 좀 뼈가 아프고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에 두 개가 참 큰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개헌 실패. 그때 의회 중심으로, 국회 중심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통합정부라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이 광화문 촛불이라는 것이 광주에서도 일어났고 대구에서도 일어났고 전국적 단위에서 범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열망을 최소한 그 열망을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돌이켜보면 4.19 때, 60항쟁 때 다 개헌했습니다. 이 촛불은요, 4.19나 60항쟁보다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개헌을 못하면 안 되죠. 돌이켜 다시 역사가 우리 짧지만 프랑스 역사를 100년의 혁명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또 반전이 일어나고 또 반동이 일어나고 공화국 체제로 갔다가 다시 왕정으로 갔다가 100년 이후에 정착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이 뭡니까? 불과 짧은 시일에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4.19 혁명 딱 나왔는데 쿠데타가 터지고, 서울에 봄이 왔는데 5.17 비상계엄이 딱 터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정치적 레토릭으로 좀 머물고 있다는 현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또 윤석열 현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국정농단과 내란이란 부끄러운 단어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질 급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신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깨어 있다면 정치권이 각성을 해주면 된다.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겠는가 했을 때, 이따 제가 길게 설명은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방식이 어떤 게 맞느냐. 뭐 예를 들어 내각제 방식 같이 서로 협의 수기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한 게 좋느냐, 아니면 역시 미국 같이 다수결 해서 승복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한국에 맞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도는 뭐 사람도 가장 큰 문제지만 역시 제도의 실패다. 8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국민들이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제를 하되 지금 5년 단임이다 보니까 한 번 당선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4년 후에 다시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우리 정치인들은 사람은 무시해도 표한테는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국민들에게 혹은 당원들한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춘다면 역시 산인 중임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권력이 더 가는 개헌으로 가고, 단 여야 간의 합의를 봐야 되고 전 국민의 어떤 그 합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그때 그 조국 의원은 그 당시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최소한의 개헌부터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되게 학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보면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혁명과 쿠데타 반란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문 전문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5.18 정신,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가 나오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반란의 승리고 실패한 반란은 국민의 승리다. 지금 실패한 반란으로 가고 있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궤변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가 정부 예산을 압박했다. 너무 국회가 행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헌법 교육이 안 돼 있고 시대에 안 맞는 헌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국회 권한이 미국 같이는 안 가더라도 미국 정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예산 그러면요, 매년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까 봐서 엄청나게 협상을 합니다. 아니, 문을 닫아버려요. 월급이 안 나갑니다. 근데 예산 압박했다고 개헌을 했다라는 정당성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 그 취임사에 헌법대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게, 그래서 혹시 형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잘못해갖고 헌법대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예산심의 의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것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용돈을 줄 때 아들이 100원을 달라는데 이래서 80원을 줄 수도 있고 용돈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이 그 엄마를 버려버려요? 바꿔버려요? 엄마를 없애버려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인이 마치 가정교육이 안 돼 있는, 헌법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가장 어리석은 해명을 이번에 또 하더라고, 마지막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무서운 말인데, 반국가 세력론과 위기정부론, 이거 제가 이따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위기정부론과 반국가론이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어마어마하게 연구 끝에 여기도 이론이 막 총동원이 됩니다. 아까 한태현 박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대 석학들이 다 이 동원이 돼요.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어설프게 이걸 똑같이 끊어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놈의 부정선거론은 그분들의 팬덤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가장 큰 여길 믿는 한 헌법을 부정하는 세로로 갈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로로 갈 수밖에 없고, 빨리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극우지 보수도 못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카드, 이 박정희 대통령 통일 카드도 꺼냈다가 안보 카드도 꺼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또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약간 이번에 좀 만졌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비상계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결론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까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2.3 비상계엄과 내란이 딱 터지니까 외신에서 제일 처음 먼저 나온 말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이끈 윤석열은 한국 GMP의 킬러다. GMP 킬러다. 국내 총생산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요즘 보십시오. 이 천문학적인 사회 경제 갈등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경제 망가진 거 간두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민주주의로 최소한의 복원을 하면은 바로 잘 살기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민생이 해결되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유일하게 보수 진보 여야 정권 교체형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 즉 개헌을 하면 엄청난 국가 발전 동력이 생긴다. 요게 이제 이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에 이제 최종 결론드립니다. 이제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림 들어가기 전에 하나 도표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부차기헌법인데 사실은 이공화국대하고 현행 헌법 변혁권은 전부 다 장기 집권형 개헌입니다. 잘 아다시피 헌법 제정하고 대통령 간선제, 저는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국부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헌법학회 회장이라서 이사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때 시절로 딱 돌아가게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을 롤 모델로 삼으신 것 같아요. 새롭게 국가를 만들고 초대 대통령, 국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항상 염두에 두는데, 어쨌든 미군령 3년 기간 동안에 헤게모니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잡았단 말이죠. 정치적 힘을 다 잡았는데, 그 당시 헌법을 이렇게 초안을 잡은 사람은 유진호 박사나 이런 분들 같이 동경제대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내각제만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각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프레지던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졸지에 내각제 민주주의하고 대통령 민주주의가 믹스가 돼버립니다. 이게 사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각제 민주주의로 가려면 내각제, 협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또 길이 들여야 되고, 그렇게 룰이 국회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대통령제면 다수제 민주주의, 서로 경론을 하더라도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나면 승복한다. 뭐 그런 식의 어떤 민주주의 방식이 틀리거든요.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졸지에 그 대통령을 국민이 뽑을 수가 없는 나라, 국민이 뽑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도 투표하면 트럼프를 찍었지 공화당을 투표한 건 아니거든요. 계산 방식이 이제 선거인단 뭐 그런 방식일 뿐이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딱 터졌는데,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해야 되겠는데 국회를 딱 돌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조지 워싱턴의 어떤 롤 모델로서 어떤 것을 표방했냐면, 정당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당은 영국에서 지긋지긋했지 않느냐. 그 파당 정치가 되고 파벌 정치가 되니까 정당을 만들면 자기는 그만두겠다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당 없이 민주주의는 안 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생기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똑같은 것을 표방을 합니다. 당을 안 만들어요. 안 만들다 보니까 국회가 맨 야당으로 돼 있거든요. 뭐 신익희, 조병옥.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대통령 간선제로 하게 되면 당선될 자신이 없어가지고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자유당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집권당의 안 좋은 행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 권력에 복종하고 대통령을 만드는 권력을 지키는 것이 집권 여당이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근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그 대행적인 태도는 사실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개헌 금지는 이건 유명한, 이 삼성개헌도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져온 거 아닙니까? 미국도 임기 제한이 없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을 역임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너무나 보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2번만 하는 걸로 그때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선 연임 제한이 그대로 우리 한국 헌법에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할 4.19, 이제 다시 대통령으로 가서 또 6차도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 더 하고 싶다. 7차 때는 아예 영구 집권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죠. 통일주의 국민회의,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 해계방치한 선거인단 제도를 갖고 와가지고 묘하게 해서 이제 어쨌거나 국민들이 직선제를 하게 된 것은 87년, 18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장기 집권을 막았어요. 단임제를 하니까. 장기 집권을 막았는데 독재는 못 막는 헌법입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이따 좀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상 이런 쭉 식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책의 이 사진 하나하나를 그 시대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언론사에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당 실는데 5만 원씩 달라 하더만요. 전부 다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눈에 굉장히 익은 그림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행 헌법 중에 그 1919년 3.1 운동을 상해 임신 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을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비록 망명 정부지만 1919년 일제시대 때 상해에서 망명 정부를 만들었고 다시 광복이 돼서 48년 정부 수립을 했다. 1948년.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태극기 극우 세력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에 생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소위 건국설이죠. 그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겁니다. 첫째는 우리 헌법을 부정한 거예요. 헌법 전문도 규범력을 갖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상현 전 의원님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어요. 그 당시에 무소속은 기탁금을 정당 공천 받은 사람보다 2배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송을 걸어요. 이건 정치 평등에 위반된 거다. 판결이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공히 균등하게 이 기준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했을 때 현재 선거법은 평등에 위반되므로 법을 개정하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지금 공천 받거나 정당 공천 받든 무소속이든 기타금이 똑같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규범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 부정하는 것이 되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잘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역사는 인생관 같이 인생이 인생관 갖고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실제 사람이 자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도 역사관 갖고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역사 그 자체가 역사인 것이 현실이.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반갑냐면요. 1910년 한일합방을 했다.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 통치를 했다. 그런데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35년 내지 36년 지배를 하다가 자기들은 패배를 해가지고 퇴각을 하고 3년 동안 미군정이 실시된 동안 그 3년 후에 신생국이 생기더라. 그것이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였고 북쪽이 이거다. 이게 지금 일본 애들의 식민 사관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게 왜 나왔을까? 이게 처음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경축사에서 나왔어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겁니다라고 쫙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저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역사책을 만듭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국정교과서를 바꾸겠다. 꼭 일제시대 그 그림이 생각되는 거예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리로 했겠습니까? 주변에 정치 그런 세력들이 붙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옹붙어가지고 그 건국설을 만들고 있을까? 남남 갈등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세력들, 김구 이런 세력들은 다 빨갱이다. 사실 남남 갈등의 문제는요 좀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해결할 문제지 1948년 역사까지 끌고 올라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현대사한테 묘한 것을 이 극우에서 임플란트 시키고 있다. 한국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48년 19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의 역사를 정립하는 문제고 또 남남 갈등의 문제를 여기까지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정부 수립을 했냐라는 것은 일본과 다툴 문제지 우리끼리 보수 진보끼리 국내에서 다툴 경계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란 것이 우리 현행 헌법의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최근에 5.18을 넣자는 거. 만약에 5.18 저항권 그런 것이 많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윤석열 이런 허튼 수작 안 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4.19 혁명 때 이제 부정선거 투표함 나르는 그 사진입니다. 저는 이거는 나선 거 뭐냐면 이제 혁명 쿠데타 반란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이뤄놓고 나서 혁명이라고 그래버렸어요. 그리고 4.19 혁명을 의거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졌는데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혁명, 나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이게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냐? 헌법기관, 국가기관, 군인, 경찰, 공무원이 하면은 그건 쿠데타입니다. 대개 헌정 유린으로 가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국가기관이 아닌 뭐 학생, 노동자, 농민, 뭐 언론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혁명이라 그래요. 성공, 좋고 나쁜 걸 떠나서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부터 역사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헌법을 막 손대고 헌법을 막 지배하는데 말이죠. 생각해보십시오. 뭐 국회의원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고 헌법 통과시키면 뭐 계속 장기 집권이 되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이제 소멸시켜버린 거죠. 대통령이. 그래서 아까 5년 단임 대통령제와 탄핵. 이 사실 불행한 겁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불행하지 않더라도 되게 다 레임덕이 와버려요. 미국서도 6년 단임제로 개헌하자고 개헌운동이 지금 150번 시도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년 중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단임제를 하면 역시 단임제가 대통령 되자마자 권력 누수는 이미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혹시라도 뭐 지금같이죠. 분할정부, 야당이 더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권력 누수가 더 망가져서 국정이 마비된다. 단임제는 절대 할 게 아니다. 라고 미국에서 계속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에 장기 집권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5년 단임은 그 자체도 하나의 그 당시 돌파구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1987년에는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단계적 개헌을 했다. 그러면 지금의 단계 와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걸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시절, 국민들이 힘을 주었던 이 2016년, 2017년 못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지금 뭐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 변론하니까 개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개헌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헌이라는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촛불과 응원봉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초일상의 정치가 다시 대한민국에 기회를 준 겁니다. 이때는 촛불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회 앞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된 사진이네요.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상계엄의 선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수순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것을 정리한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 계엄, 쿠데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재와 쿠데타는 엄청난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히틀러 같은 경우는 당대 최고의 칼 슈미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론을 다 동원한 거죠. 일단 위기 정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히틀러는 유대인 없애는 거죠. 일제는 뭡니까? 선민의식. 조선인은 수준이 이 정도 사람인데 열등의식을 조장을 해요. 그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 한국 사람은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서구의 낭만적인 것이다. 이게 한태현 박사님의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이 그 당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서구적 낭만주의적 발상이다. 정치 후진성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역시 후진국이에요. 열등의식을 조장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이걸 만들어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부정선거를 계속 이렇게 음모하고 있는 세력, 뭐 이렇게 뭐예요? 가상의 적을 만들고 가상의 위험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 자들이 볼 때는 헌법이 어수해요. 우리 헌법 조항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든지 독재할 수가 있어요. 상권분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관 임명한 과정 보세요.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해도 꼼짝 못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이 헌법학자 볼 때는 말이 아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유신헌법 때는 지방자치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통일될 때까지는 미루자, 안 하겠다는 뜻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 505 때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달성될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서는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헌법하고 505 때 지방자치 헌법하고 유신 때 지방자치 헌법 착구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한 글자 안 틀려요.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막았지만 독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게 대통령이 위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럴 겁니다. 내 이름 들어가는 대통령 임명장 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절차 다 바꿔. 그런 식으로도 아마
감행했을 거예요. 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를 추천한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요. 난 그래서 좋은 사람은 고르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계속 내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시스템화 해놨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임명 절차를 다 가져가 버린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소위 위기 정부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럽니다. 비상계엄이 왜 나오냐면 국가는 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존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상황도 받아들여야 된다. 즉 법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그 국가를 유지하려면 좋지 않은 법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가 보존에도 더 좋다. 안 좋은 법은 수독을 시켜야지 국가가 더 유지된다. 이게 이네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장 극약 처방은 계엄령이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상비약으로 만든 것은 긴급조치였고. 근데 그걸 그대로 윤석열 정부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매우 쉽게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했을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비상계엄 하지 않죠. 어설프니까요. 그리고 군 출신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이제 헌팅턴. 군의 정치 관여 행태 이걸 연구한 유명한 학자분이신데 군이 정치 개입을 할 때는요 강력한 의지도 있지만은 절묘한 헌법 대체품들을 만들어 갖고 접근을 합니다. 거기도 이론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 출신인데다가 군 자체를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군 자체도 모르는 데다가 상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거 동원 없이 사건이 생겨버린 거고 우리 헌법 제도는 어수라니까 이 사태까지 왔는데 다행히 우리 민도는 아직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좀 돼야 될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제 개헌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진정한 안정된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5분 내로 맞춰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도표고요. 이건 이제 전형적인 사진이죠. 5.16. 이제 그러고 나서 국가 최고회의를 열고 유신헌법을 공표하고 그리고 신군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 별로 안 보고 싶은 사진이지만 우리 5.18.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독일이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처지라고 이제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요. 우선 사진 보고 마지막 가서 말미를 하는 걸로 할게요. 독일이 이제 우리하고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성공을 해 나간 선진 국가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1968년에 유럽을 비롯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학생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대학에서 이제 수련도 파울해가지고 특히 독일은 동서독이 이제 이렇게 분단이 됐어가지고 좌우 대립이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1968년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학생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국민 전체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적대감이라든가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독일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독일의 교육학자들이 이게 보이텔스바흐가 이제 독일 그 남서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더 이상 좌우 대립, 보수 진보 대립이 이런 형태로 가면 독일은 앞으로 통일의 길도 없고 민주주의 자체가 망가진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의 합의를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되게 민주시민 교육할 때 원용한 것들이거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절대 학교 강단에서 강제적으로 권유하거나 교화하거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론만 가르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지금 같으면 지금 12.3 내란 사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각자 입장을 가지고도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 현장감 있게. 그리고 그 능력을 함양시켜주자.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정치 교육의 3대 원칙입니다. 그걸 실천했어요. 1976년에 그걸 채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유신 때죠. 1976년에 채택을 해서 민주시민 교육의 중심을 갖죠. 독일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제 50과 국민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50이 1980년입니다. 서울에 봄이 있었고, 5.17이 있었고, 5.18이 있었지 않습니까?
떡하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윤리라는 말을 턱 꺼내요. 꺼내놓고 그 당시 공무원 시험 중에서 한국사를 없애버리고 국민윤리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쿠데타한 사람이 국민윤리를 가르친다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입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 안 받아주고 또 야당에서도 안 받아주고 모든 국민이 거부 반응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교육이다 이건.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들어올 때 누가 이야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차탈을 내려버립니다. 거기다 거부 반응이 생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5년 담임질 하다 보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윤리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거 하고 싶었어요. 국정교과서 바꾼다 할 때. 국민윤리 한다 그러면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할 곳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도 저도 그때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자. 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이라고 사이트는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는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내용 갖고만 강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아예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근원지로 삼아버리니까 이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학계 중심의 민주시민 아고라를 좀 만든 걸로 난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대구, 부산은 눈치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라도 한번 세차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K민주라는 말 요새 쓰긴 씁니다만은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토론 안 해요. 바로 중국 들어가고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그 보수 진보가 사실 상호 보완의 정치 공간으로 가야 된다. 마치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하나 없는 걸 결손가정이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좌우 보수 진보가 균형을 못 맞추면 불량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은 당장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교육의 현장부터 해 나가야 되고 결국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대표를 잘 뽑는 겁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뭐 굳이 조건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민주주의하고 경제하고 안보만큼은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이 있냐 없냐 아닌 사람 절대 뽑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하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끝나지 않은 그 반란, 부정, 헌법교육, 방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